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유연주라고 합니다. 네, 지금 다중구성의 정원 회원이고요. 네, 일단 저도 문학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네, 저도 참 즐겁습니다. 그리고 책도 참 즐겁게 읽었던 독자로서 네,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지금 강연해주실 정성욱 선생님께서는 일단 학교에서 문학과 비평 그리고 글쓰기 등등을 강의를 하고 계시면서 문학평론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시고요. 이 자리는 알라딘 인문학 스터디, 문학과 역사들 출간 기념 인문학 스터디로 선생님께서는 이제 거대한 전환의 시대, 한국 소설의 윤리적 견해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 때 오셨던 분 혹은 저기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강연을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같이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날씨가 되게 추울 때 한번 왔었습니다. 그때 와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나고 좀 떨리는 마음으로 그때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도 역시 준비는 조금 했습니다만 또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갈지 두렵기도 하고 또 떨리기도 하고 설레는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좀 쉬고 같이 이야기를 또 대화를 나눴으면 하는데, 먼저 이 제목을 이렇게 거창하게 잡았습니다. 제목이 너무 거창해가지고 좀 민망하기도 한데, 거대한 전환의 시대, 한국 소설의 어떤 물리적 전환에 대하여 이런 제목인데, 거대한 전환의 시대가 마치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또 사회가 바뀌고 있다 이런 느낌 때문에 지은 것은 아니고 비평의 본질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아주 전환기다, 뭔가 바뀌고 있는 시대다 라는 어떤 그런 예리한 포착, 그게 어떤 비평의 기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흔히 비평을 우리가 크리티시즘이나 크리티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 어원을 크라이시스에서 찾는 그런 논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위기라는 건데, 그 비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위기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이 아닌가. 그 위기라는 말이 무슨 큰일 났다 라는 이런 말도 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롤랑 바르트가 말했던 그 풍크툼 같은 거, 바깥에서 나를 찌르면서 들어오는 그런 어떤 경이로운 충격 같은 거, 세상을 그렇게 놀랍게 받아들이는 거, 그거를 어떤 저는 위기에 대한 예민한 감각이라 생각하는데, 비평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상시의 감각이 아니고 비상시의 감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평범하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느끼는 것은 비평이 아니죠. 뭔가에게 문제가 있다, 문제성을 느끼고 혹은 사건성을 느끼고 그런 어떤 평상시의 감각을 벗어난 비상시의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질 때 비평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비평이라는 것은 지금의 이런 시간을 좀 혁명의 순간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예민한 작업 같은 게 비평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대전환의 시대라는 이 거창한 제목의 밑바탕에는 비평에 대한 저의 어떤 나름대로 생각이 이렇게 집약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전환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전환이라는 건 뭔가 역사적으로 시대가 뭔가 바뀌고 있다. 우리의 감각이 바뀔 수도 있고, 어떤 새로운 그전에 몰랐던 새로운 지식이 발굴되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전환이라는 걸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환이 세상이 좀 좋게 바뀌는 거, 희망적으로 혹은 낙관적으로 이렇게 세상이 변해간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 희망적 전환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이 좋게만 바뀌는 건 아니니까
아주 그 절망적으로 혹은 비관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전환은 뭐두 가지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든다면은 그 요새 그 미세먼지 이야기 많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그런 미세먼지 이런 이야기 없었습니다. 아주 뭐 흙도 주워 먹고 심지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자연 속에서 이렇게 살았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 되고, 심지어 얼마 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막 방독면을 쓰고 다니는 사람도 봤어요. 물론 이제 그 일종의 퍼포먼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있죠. 이거는 분명히 그 전에 어떤 변화인데, 이 변화는 뭔가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변한다기보다는 지금 우리의 삶이 굉장히 그죠? 좋지 않은 어떤 방향을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거 말고도 뭐 예를 들면 또 지금 원전의 문제. 저는 지금 부산에 살고 있는데, 부산에는 인구가 한 400만 넘게 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부울경이라는 말을 쓰는데, 부산이 있고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가 또 있어요. 그 몇백만 삽니다. 경남 인구가 많고, 그 인근에 지금 원전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설비가 시설이 가동되고 있거든요. 되게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그 원전의 문제도 지금 우리는 해결되지 않았고 현대 진행하고 있죠. 원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뭐 북핵 문제, 핵이라든지 원전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 이 한국 사회 한반도에서는 매우 중요한 어떤 문제로 지금 제기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또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뭐 그런 것도 역시 좀 그 어떤 전환기적인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비평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평뿐만이 아니라 뭐 예술이라는 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아주 시대에 아주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전환들, 아주 위험스러운 전환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감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위험한 전환들을 아주 비상한 감각으로, 평상적인 감각이 아니고 비상시의 감각으로 포착하고 문제 제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비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우리 한국 문학이나 우리 한국 어떤 그런 뭐 문화예술들이 얼마만큼 지금 이런 그 전환들을 제대로 읽어내고 있는가, 이거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뭐 부정적인 전환만 있는 건 아니고, 또 굉장히 또 우리한테 어떤 자극을 주는, 희망을 엿보게 하는 그런 전환들도 있죠. 예를 들자면 이제 촛불 집회 같은 것들, 뭐 촛불 항쟁이라고 지금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민주주의라는 어떤 그 제도적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큰 변화를 이끌어냈고, 그 변화가 썩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변화들, 그런 전환들을 우리가 아주 희망적이고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뭐 최근에 미투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이것도 운동이라 부르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희망을 느끼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촛불 집회나 미투 운동이라는 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어떤 전환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비관적이고 절망적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그것에 대한 일종의 반전이나 역전이 아닌가. 미투 운동이나 촛불이라는 것이 어떤 굉장히 나쁜 방식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반전의 형식으로, 투쟁의 형식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환 자체도 전환의 흐름들끼리 서로 뭔가 이렇게 경쟁하고 투쟁하는 관계에 있다.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런 것을 읽어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결국 그럼 그럼 전환은 누가 만들어가? 이런 전환의 흐름을 누가 주도하는가? 혹은 이 흐름은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이제 다중이나, 다중이라는 말을 쓰겠는데,
그 다중의 존재론이 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중은 저는 역설적인 존재로 생각하는데 이 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이 다중은 어떤 전환의 흐름을 주도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환의 흐름에 휩쓸리기도 하는 아주 수동적으로 휩쓸리기도 하는 그런 양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그런 전환의 어떤 그런 계기들을 발명하고 그 전환의 어떤 흐름을 막 이끌어 나가는 측면도 있지만 또 그 휩쓸려 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역설적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우리 다중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은 예를 들면 제가 미투 운동을 지금 이렇게 보면서 여러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미투 운동을 이렇게 그냥 단순히 외부자로서 이렇게 무슨 논평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나름대로 그냥 관찰자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맥락에서 저도 겪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가짐이나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서 그 미투 운동을 통해서 막 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몸 안에서 또 정신 안에서. 근데 이렇게 미투 운동을 지금 보면은 이 다중들의 흐름이 방금 말했듯이 한편에서는 어떤 미투의 혁명의 흐름으로 흘러가도록 이렇게 이 창의적으로 분투하는 그런 흐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미투 정언자들의 그 정언의 어떤 그 힘, 그 정언의 역량을 갖다가 이렇게 더 전복시키고 더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도 보이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뭔가 그 미투 목소리들을 아주 희화화하거나 조롱하거나 뭐 심지어 비하하거나 또 막말도 하고 심지어는 뭐 정언자들을 뭐 2차 가해라고 불리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매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가해자들의 또 몰락에 환호하는 것도 또 아주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정언자들에 대한 2차 폭력이나 가해자들의 어떤 몰락에 대한 이 환호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대중독재적인 면모가 있는 것 같거든요. 임지연 선생님이 말하는 파시즘적인 그런 면모까지도 보인다고 생각되거든요. 최근에 그 뭐 이렇게 보니까 블루벨벳이라고 하는 그런 걸그룹 있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데이비드 린치의 영화를 레드벨벳 레드벨벳입니까? 그게 아이린인가 하는 그 저는 아이린이 어떤 엔터테이너로서의 어떤 역량이나 자질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언론에서 이렇게 보니까 보도된 걸 보니까 뭐 82년생 김지영을 읽었다라고 했는데 그걸 두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체도 보면서 그것도 다중들의 어떤 하나의 목소리란 말이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도대체 뭐지 저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어떤 반응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지금 뭐 다중들 이상한 짓 하고 말이야 파시즘적인 면모까지 보이고 막 댓글 달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우려하게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걸 과연 우려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를 다중들이 그러니까 좀 위협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교정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사회는 한편으로는 그런 다중은 굉장히 창조적이고 능동적이고 혁명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 굉장히 반동적인 부분도 같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그 다중의 반동적인 모습을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집단들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건 큰일 나 저렇게 내버려두면은 도가 너무 지나쳐. 저들이 지금 하는 행위는 대중독재고 지금 대중파시즘이야. 지금 굉장히 위험해. 내버려두면 안 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다중들의 어떤 그런 반동적인 모습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나는 그것을 갖는 집단들이 주로 우리 사회의 엘리트 지식인들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흔히 특히 뭐 리버럴하다고 이야기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그들을 교양시켜야 된다. 교양해야 될 대상. 혹은 교정해야 될 대상. 특히 이제 우리 리버럴이라고 부르는 그 엘리트 지식인들은 지성이라는 걸 내세우잖아요. 아주 반지성주의라는 말도 요새 또 유행하지만 반지성주의를 갖다가 그 지성을 통해서 교정하고 바로잡아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식의 어떤 계몽주의, 합리주의, 지성주의가 사실은 그 다중론에 대한 공포에서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런 공포나 두려움은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생각되고, 일단 그것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다중을 지성적으로 교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반대하는데, 그게 제가 이제 제가 쓴 이 책의 아마 그 도론으로 지성과 반지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죠. 그 적분될 수 없는 예외적인 다중의 역량을 뭔가 균질화된 규범의 논리로 동일화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지금 엘리트 지식인들이 그 아주 반동적인 다중의 어떤 면모를 바로잡고 교정해서 자기들 말로는 건강한 방향으로, 건전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한다라는 것은 적분될 수 없는 것을, 또는 예외적인 다중의 어떤 그런 힘을 균질화하고 동질화하려는 어떤 그런 규범적인 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위험한 폭력이라고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중들의 반지성주의가 문제가 아니고 엘리트들의 지성주의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큰 문제다. 다중들의 반지성주의가 문제가 아니고 그 엘리트 지식인들의 지성주의가 더 큰 문제고 더 폭력적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사실은 제가 이제 박사 논문으로 썼던 그 글을 책으로 묶어냈었거든요, 작년에. 그게 이제 남은 자들의 말이라는 책입니다. 그게 이제 5.18 광주 항쟁을 다룬 그런 내용의 책이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5.18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광주에서.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사건이거든요. 그거는 우리 혁명의 역사 혹은 봉기의 역사에서 늘 언제나 있는 뭐 이렇게 어떤 유형화된 그런 봉기가 아니고 아주 고유하고 아주 특이하고 아주 예외적인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이제 막 시민들이 나오고, 시민뿐만이 아니죠. 뭐 온갖 계층과 다양한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항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올 17일부터 해가지고 쭉 18일, 뭐 나중에 27일 마지막 도청에서의 그 항쟁까지 쭉 흘러가는데, 그 한 10며칠간 흘러가는 과정을 보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예외적이고 이질적인 흐름이었는데, 이게 점점 동질화되고 균질화되어 갑니다. 그 첫 번째 계기가 이제 저는 그거라 생각하거든요. 이제 광주 항쟁의 이제 봉기한 분들이 총기를 이렇게 갖게 됩니다. 무기를 들게 되죠. 그게 공포를 가지는 거죠. 그거 보니까 구두 닦기도 있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뭐 하찮은 직업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총을 들고 있다. 이걸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위험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대학 나오고 뭐 이렇게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총 든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못 배우고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총을 들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험이다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일종의 지성주의가 작동하죠. 그러면서 이 큰 이질성의 흐름이 양분됩니다. 양분되는데, 그게 이제 그 총기 회수파와 그 거부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두 파로 이게 분리가 되면서 뭔가 동질화돼요. 어떤 이게 그 이질적인 어떤 흐름이.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많이 떨어져 나가죠. 반납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또 그 지배 계급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어떤 진압하는 입장에서는, 진압군의 입장에서는 이 이질성의 무리들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 폭도라고 규정짓거든요. 폭도로 균질화시킵니다. 이들을 그렇게 규정하면서 균질화시키려는 전략을 쓰죠. 그렇게 폭도로 발명을 해내고, 그렇게 되면서 점점 동질화되다가 이렇게 이제 소멸되는 과정이죠. 근데 마지막 저는 광주 항쟁의 아주 위대한 의미는 바로 27일 날
아주 그 수만 명이 출발했던 게 나중에는 그죠? 몇십 명이 남잖아요. 그 몇십 명이 뭐 자기가 죽을 줄을 뻔히 알면서 도청에 남아서 결국 죽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으로서 정언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의 죽음이라면 저는 그 어떤 동지로 하거나 균지로 하려고 했던 그 힘에 대한 저항, 자기들의 어떤 그런 고유성과 이질성, 그 예외성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항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켜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 똑같은 의미죠. 지금 미투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그 미투 운동이란 말도 참 거부감이 드는데 어쨌든 정언한 분들 있잖아요. 정언. 정언. 제가 잘 발음이 안 되거든요. 경상도에서 와가지고. 정언을 하신 분들은 목숨을 걸고 한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자기 많은 걸 걸었잖아요. 이렇게 이름도 걸고 다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를 걸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무릎 쓴다, 감당한다라는 저는 말을 여기서 많이 썼는데 무릎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자기가 겪은 일을 정언했을 때, 무언가를 걸고 정언했을 때, 그거는 대단히 예외적인 저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폭로, 뭐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예외적이고 아주 특이한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지금 우리 사회는 또 어떤 의미에서 그거를 굉장히 동질화하고 균질화하려는 지성적인 세력들이 있지 않나. 저는 오히려 미투 운동을 폄하하고 조롱하는 다중들의 흐름이 무슨 반동적이가 이런 게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집단이 있다고 봅니다. 그걸 균질화하려고 하는 엘리트주의 집단. 하나는 언론이죠. 저널리즘이죠. 하나는 이른바 대학에서 학문하시는 분들. 아카데미즘이죠. 나는 이렇게 그 은수를 구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널리즘과 아카데미즘은 은수를 구사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오히려 이 신문이나 언론을 보고 있으면 이 예외적 사건을 굉장히 동질화된 형태로 자꾸 반복하고 패턴화시키고 유형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2차 가해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폭력을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미투의 정언이 가지고 있던 예외적 힘, 역량을 갖다가 저는 말소시키는 하나의 폭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더 문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죠. 다분들이 그러면 그렇게 막 난리치고 말이에요. 2차 가해하고 가해자들이 막 목숨 끊고 그 잘된 일이다. 그분을 애도하지 말라 막 욕하고 이런 잔인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저는 근데 그런 거죠. 그게 나쁜 것이고 타도해야 된다고 보지 않고요. 나는 그 흐름이 우리 시대의 어떤 정상이나 지물을 드러내는 지표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는 그 다중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른바 반동적인 그런 행위들은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모순들을 이렇게 표출시키고 있는 그로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저는 우리나라가 전부 다 지금 원한에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누가 막 몰락하고 막 이렇게 이런 걸 굉장히 지금 어떤 면에 즐기고 있죠. 그래서 용서하거나 관대하거나 이런 흐름이 아니라 철저하게 응징하기를 원하고 누군가의 몰락에 완전 환호를 막 터뜨리고 예를 들면은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감옥에 갔잖아요. 그 심지어 서울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 주변 사람들은 축배를 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소주 마시고 축하 파티하고 그것도 좀 나쁘진 않지만 씁쓸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재용이 이렇게 다 풀려나고 다시 잡아 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너그럽지가 않잖아요. 뭔가 이걸 잡아 넣어야 되고 어떻게 조져야 되고 막 응징해야 되고 그 말은 그들이 반동적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원망이 가득한 사회고 그런 지물을 드러내고 있다. 저는 이재용이나 또는 권력자들이 지금 이걸 잘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비평적 시각으로. 그래서 이재용이 지금 백혈병 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반도체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안 잡혀가려면 사람들이 지금 자기 잡혀가기를 다 바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어떤 큰 기업이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나름 뭐 기여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감방 가기를 국민들이 다 바라고 있다. 다중들이. 그죠? 또는 전직 대통령들 이 감방 가기를 바라고 있다. 이 사람들이 저는 이 다중들의 이 원망, 분노 이것을 제대로 읽어내는 게 중요한 것이지 저 사람들이 반동이다. 파시즘화 돼가고 있다. 어? 이걸 욕하고 교정하고 비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다중은 원래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다중들의 어떤 그런 행위나 어떤 표출되는 것들을 읽어내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들을 자꾸 교정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건 이제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비평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 비평이 꼭 문학 비평, 문학 작품 읽고 뭐 해설을 해놓는 게 아니고 비평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그런 걸 읽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균질화될 수 없는 예외적 사건성이나 힘들이 있습니다. 미투의 정언도 그렇고 작년에 타올랐던 촛불들도 그렇고 근데 자꾸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거를 한쪽에서는 균질화시키고 동질화시켜서 뻔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죠. 그 흐름들을 읽어내고 또 문제 제기하는 그런 역할들이 이제 비평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지금 뭐 손석희라는 분이 좀 인기가 많잖아요. 진보 쪽에서는 JTBC가 잘하고 있다. 언론 신뢰도 높고.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저도 되게 좋아하는 지금 가장 좋아하는 언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100% 동의하지는 않는 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죠. 그래서 저희들은 저널리즘의 원론을 추구한다. 그죠? 원칙과 이걸 지켜나가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는 근데 그런 저널리즘의 원론주의라는 것이 일종의 예외를 갖다가 발산하는 규범화의 논리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는 손석희라는 언론인이 굉장히 정의로운 자의식을 가지고 그런 발언을 한다고 생각해요. 나쁜 뜻으로 그런 건 아니고 정의로운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그런 발언을 아주 자신감 있게 한다고 보는데 그러나 그 정의로운 의도하고는 또 관계없이 그런 식의 저널리즘 원론주의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물론 우리 사회가 굉장히 원론이 안 통하는 이상한 사회다 보니까 원론을 강조하는 게 하나의 저항이 되어 있는데 근데 그런 원론주의도 굉장한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일종의 저는 지성주의라고 보는 거죠. 그거 말고도 이건 되게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미투를 바라보는 아까 저널리즘과 아카데미즘을 이야기했는데 그 저널리즘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JTBC 손석희를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저는 그 미투 운동이 단순히 페미니즘이나 이런 어떤 이론 분파나 어떤 운동으로 하나의 운동으로 아마 환원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페미니즘도 굉장히 폭넓은 갈래들이 있고 사유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단순할 수 없지만 근데 저는 이제 또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페이스북이나 어디 막 이렇게 쓰는 글들 중에서 오히려 굉장히 어떤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 아주 나름대로 깊은 통찰을 가지고 계신 분들조차도 때때로는 이 미투 운동을 너무나 수단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기 어떤 대의라든지 주의 주장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저널리즘과 아카데미즘이 자기들의 은수를 풀어내기 위해서 그 예외적 사건들을 자꾸 수단화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뭔가 그 예외성, 그 어떤 이 이질적인 힘을 자꾸 망실시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가라는 우려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런 택도 아닌 소리들, 레드 준표라든지 이런 분들 하는 말들은 그냥 제껴두고 그런 거는 제가 여기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손석희 같은 분이나 정말 여성적인 어떤 그런 걸 추구하시는 분들조차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지성주의적인 어떤 그 맥락에서의 그 폭력을 자기도 모르는 채 저지를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고 그런 것들을 좀 예민하게 문제 제기하고 읽어내고
토론하는 게 저는 비평 공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7시에 시작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시간 너무 빨리 가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자. 그럼 문학의 문제잖아요. 제가 이제 문학 중에서도 주로 소설을 이야기했고, 그럼 문학이나 예술의 문제를 가지고 오면은, 그러면 그렇다면 문학, 시나 소설이나 뭐 문학이 아니더라도 뭐 미술이든 영화든 아니면 공연 예술이든 뭐 좋습니다. 그럼 예술이라는 것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 전환의 시대에 이게 하나의 질문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술은, 문학은 이런 지금 상황에 놓여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그 미투라든지 촛불과 같은 그런 예외적 사건성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그죠? 그걸 분질하거나 동치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그리고 그 예외적 사건성을 보존하면서 그걸 어떻게 혁명의 힘으로 완전시킬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이 책을 냈는데, 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무명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저 지방에 돼 있고, 그래서 뭐, 근데 이게 이 갈무리라는 좋은 출판사에서 책을 내서 그런지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다루어졌어요. 과분하게.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아주 실망이 컸습니다. 언론이 다루는 저는 어떤 면에서 언론인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파고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정말, 그리고 언론인들 보면 대다수가 엘리트들이잖아요. 대단히 있던 그 나름대로 공력 있는 분들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뭐 기레기라는 말도 있듯이 도대체 이 생각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뭐 이게 지금 영상도 녹화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특히 문화부 기자들을 갖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 기자분은 와 있는지도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하면 말로는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우리나라 문화부 기자들 중에서 정말 어떤 뭐 이렇게 작품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가라는 어떤 의문이 들어요. 저는 문화부 기자라면은 어느 정도의 텍스트를, 아까 말했던 비평, 그죠? 그 흐름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읽어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너무 많은 텍스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 많은 텍스트들 중에서 주목해야 될 건 뭐 정해져 있고 하니까 나름대로 그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들이 패턴화되고 상투화되는 그런 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제대로 읽어내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뭐 보도자료 보고 뭐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어떤 관행화되어 버린 것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저는 대단히 재미가 없어요. 한국의 어떤 이 문화부 신문을 보면은 그 기사들을 보면은 제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지금 계속 그 대부분의 그 기사들이 제 책에 실려 있는 글 중에서 그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을 제가 다뤘거든요. 그때도 제가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좀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82년생 김지영을 비판했어요. 비판했는데 그거 굉장히 관심 있게 보더라고요. 왜 이거 다 정상이죠. 이거 왜 이렇게 많은 언론사가 다뤘는데도 또 이걸 자꾸 관심 있게 하길래 이게 이슈가 되는 모양이다. 심지어 아이린도 그죠? 뭐 나오니까 이렇게 뭔가 82년생 김지영이 우리 사회에 뭔가 어떤 영린을 건드린 어떤 징후라는 거죠, 그죠? 그 작품이 훌륭하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82년생 김지영을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굉장히 좋지 않은 작품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작품이 갖고 있는 한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게 이런 거죠. 갑자기 그 김지영이 어느 날 이렇게 빙의가 돼가 막 다른 사람들이 막 습심이 돼가지고 막 다른 여자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뭐 어떤 일종의 광기라고 볼 수도 있고 발광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붙일 수 있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일종의 증상이 발현한 거죠. 그거는 이제 그 외과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상담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풀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과 의사의 분석적 시각으로 매개된 목소리입니다. 이 소설이.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이 소설이 좀 제대로 흘러가려면은 그 미친 목소리가 그대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미쳤잖아요. 그래서 막 들어오잖아요, 이게. 그리고 목소리가 단일한 목소리가 아니고 굉장히 다중적인 목소리잖아요. 그죠? 수많은 여자들의 어떤 그 고통스러운 삶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나온단 말이죠. 말 그대로 무녀의 언어고, 무당의 언어고,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환원될 수 없는 그런 광기의 언어거든요. 그리고 독백적인 언어가 아니고 대화적인 언어였고,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살리는 방향으로 갔다면 어떻게 쓸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왜 정신과 의사가 나와가지고 다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각주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건 무슨 리포트 보고서에 의하면 해가지고 각주를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언어들이잖아요. 그럼 저는 오히려 그 김지영의 목소리를 제대로 못 담아냈다, 압살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거 예외적 목소리를 그죠? 균질화 시켜버렸다. 그리고 그 오히려 사건성을 규범화시켰다. 그죠? 아까 말했던 그런 측면에서 이 조남조 소설은 부족하다. 더 급진성을 좀 요구하는 거죠. 제가 무슨 반영적이거나 이래서 이 작품 비판한 게 아니고 더 급진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예를 들었었거든요. 어떤 예를 들었냐면 거기 제가 영화를 예를 들었는데 두 편의 영화인데 혹시 라스폰트리아인가? 여자 색정광을 일컫는 ним포매니아. 저는 그 영화 굉장히 급진적이라고 봤습니다. 그 영화를. 왜냐하면은 여성이 성적 쾌락의 주체가 되는 과정을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오디세이아라고 보거든요. 그 여성이 자기 성적 쾌락을 스스로 자유롭게 누릴 수 있기 위해서 그 과거의 아버지로부터의 어떤 악력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남자들의 어떤 그 지배적 성욕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당당하게 자기 성욕과 성적 쾌감을 누릴 수 있는 주체로 되는 과정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남자들을 만납니다. 그 만남. 저는 그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그 둘레즈가 말하는 뭐 외부라고 할 수 있죠. 그 만남들이 저는 자기를 변신시키고 갱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에서도 그 이제 부제가 소설의 윤리와 변신 가능한 인간의 길인데 사실 변신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꾸 만나야 되죠. 머무르면 안 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어떤 만남이 중요한 거고 그런 뭐 충돌이 중요한 거고 접속이나 거의 그냥 접속이 아니라 거의 충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부산에서 여기까지 충돌하러 온 거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 왔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여기 한번 온다는 것은 아무리 생활권이다. 뭐 KTX가 좋고 해도 아주 그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오늘 저녁 7시 반에 이런 행사가 있지만 아침 일찍 왔었어요. 그래서 창덕궁에 가가지고 후원도 돌고 이렇게 막 하면서 굉장히 오늘따라 또 미세먼지가 접근해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그늘고 하는데 거의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당연히 평일이고 하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 저도 일종의 외국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면서도 막 여러분들 이렇게 말을 듣는데 그 기어이는 제가 알아듣죠. 대충 한국말이니까. 근데 기표는 너무 이질적입니다. 저한테. 그 서울말이라는 게 그 외국어나 다름없는 기표예요. 굉장히 특이하고 낯설죠. 저한테. 하여튼 그런 경험들이죠. 그런 경험들을 느끼면서 또 제가 나름대로는 왕과 나의
저의 어떤 정체성이 이렇게 흔들리는 면도 있겠죠. 어떤 그런 만남들이나 그런 낯선 경험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이 전환의 시대에 문학과 예술이라는 것이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아까 말했던 그런 그 예외적 사건성을 보존하고 그걸 혁명의 에너지로 반전시키는 데 좀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저는 한국 문학이 그러면 해야 될 과제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일단 그 이제 기존의 정체성을 어떻게 허물 것인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국 문학 이대로 안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전환하니까 예술이나 문학도 바뀌어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고집해왔고 또 지금까지 힘을 발휘했던 문학이라는 것에 어떤 정체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학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이제 저도 뭐 국문과를 나왔지만은 보통 문학 원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학 원론인은 보통 책 제목이 문학 원론이라고 되어 있지만 또 문학 교과서는 문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학 원론은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문학은 이런 것이다 답을 해주죠. 그래서 문학 원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문학은 이런 것이다 라는 그 설명들은 바로 문학의 정체성에 대한 그 서술들이죠. 근데 그 정체성은 근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배워왔던 그리고 학습해오고 또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침투해 있는 문학에 대한 생각, 문학의 정체성은 근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 문학에 부과된 어떤 그 과제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바로 지금까지 우리한테 주어져 있던 문학이라는 것의 어떤 정체성, 근대적 정체성, 그걸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그걸 어떻게 이제 이렇게 넘어설 것인가, 어떻게 흔들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한국 문학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고 있죠. 예를 든다면 우리 이제 시에서 이야기 많이 됐던 미래판이, 뉴웨이브니 이런 시들 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그 전에 시는 뭔가 이 뭐랄까 아주 전통적 서정 있지 않습니까? 뭐 세계를 자아화한다고 할 때 그 아주 완고한 에고이즘에서 비롯되는 그 자아 중심의 어떤 서정적 관점, 그걸 넘어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적인 목소리를 포용할 수 있는 시를 써야 된다. 이래 나온 게 이제 탈서정, 뭐 그런 미래파,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물론 저는 그런 흐름들이, 그런 시적 노력들이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를 일단 접어두고, 그런 노력들 자체가 뭐냐? 기존의 어떤 문학적 정체성, 근대적 문학의 정체성을 넘어서려고 하는 어떤 일단의 흐름, 그런 과제에 부응하는 노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도 또 이제 소설에서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방금 말했던 시에서는 기존의 서정시라고 일컬어지던 것을 해체하라는 전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시의 산문화, 시를 점점 극단적으로 산문화하는 경향들, 물론 그게 단순하게 길어진다거나 무슨 운율을 깬다 이 차원은 아니고, 그게 어떤 기존의 형식을 해체한다는 말인데, 시의 산문화라는 게. 그 다음에 소설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메타 서술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소설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소설을 쓰는 것, 혹은 소설 쓰기의 어떤 문제들, 글쓰기의 문제들, 혹은 지금 오늘날 소설이 어떻게 읽혀지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 이런 걸 쓰고 있는 거죠. 한유주도 그렇고 김태용도 그렇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뭐 많습니다. 그런 형태들, 그런 것들이, 그런 경향성들이 사실은 저는 역시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를 떠나가지고 그런 노력으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를 떠나서 라는 말을 지금 쓰는 이유는, 자꾸 유머를 하는 이유는 성공적으로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노력들이. 실제로 그런 노력들이 기존의 근대적 문학의 정체성을 해체하고 있느냐? 해체 못하고 있는 거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해체하는 어떤 그 포즈를 계속해서 답습하는 거예요. 해체의 포즈를 답습하는 어떤 상투성,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진짜 해체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존의 문학적 정체성을 허무는 퍼포먼스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허무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 뭔가 미약하죠. 물론 제가 이제 과문해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정말 뭔가 어떤 경지를 보여주는 작품들도 있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 한국 문학에 주어져 있는 과제는 그죠? 기존의 근대에 만들어진 문학적 정체성을 해체하고 허무는 그 말고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거죠. 구성하는 거죠. 새로운 형태의 문학적 정체성을 만드는 것.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근대적인 문학의 정체성은 아까 말했듯이 문학 원론이 이야기하는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게 그 근대적 문학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무엇이 문학이 아닌가? 혹은 그 문학, 무엇이 문학인가? 이 말은 사실은 제가 한 말은 아니고 그 아스단토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무엇이 예술인가라는 책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 그러니까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고요. 무엇이 예술인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질문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근대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술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답을 주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예술인가라고 묻는 것은 근대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포스트 모던한 질문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무엇이든 예술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무엇만 예술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있고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예술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에 대한 어떤 해체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예술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무슨 예술이고 무슨 예술이 아니고라는 그걸 구분했고 나누었던 그 어떤 지식 그것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 이런 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문학적 정체성을 만든 물론 또 정체성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어쨌든 편의상 방편적으로 사용하자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작업에서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무엇이 문학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작업 중에 제가 하나로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이 책에서 다룬 거로 예를 든다면 정지돈이라는 소설가 아시죠? 그 아날리얼리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후장사실주의라고. 뭐 후장 뭐 이런 말이 되게 어떻게 보면 난폭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 후장 뭐 아날 이런 말을 쓰는 것은 뭔가를 점잖은 걸 훼손시키겠다는 의도가 있죠. 이제 기존의 어떤 그 점잖하고 엄숙한 문학적 정의를 허물고 자기들이 새로운 문학적 정체성을 만들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날리즘 1집이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정지돈을 필두로 해서 박상우라든지 강동호라든지 박솔매라든지 이런 소설가 평론가들이 같이 이렇게 동인지를 만들었는데 아직 2집은 안 나오더라고요. 오래됐는데. 거기 보면은 아날리얼리즘 선언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초현실주의 선언, 뭐 미래주의 선언 이런 것처럼 자기들도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일종의 그런 모방하는 거죠. 모방하는 건데 그 선언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학은 세계의 인용이다. 이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핵심입니다. 문학은 세계의 인용이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가 무엇인가로 변신하고 갱신되기 위해서는 저 혼자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갱신되지 않잖아요. 변신하지 않잖아요. 뭐 이렇게 외부, 타자와 내가 만남으로써 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우리 어머니 앞에서는 자식이 되고 우리 학생들 앞에서는 선생이 되고 타자에 의해서 내가 끊임없이 변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러니까 어떤 타자나 어떤 외부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어떤 외부를 만나느냐가 중요한데 그 외부는 가능하면 기존의 나의 정체성을 흔들고 그죠? 뒤틀 수 있는 그런 타자들을 만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문학도 예를 든다면은 뭐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막 들어온다든지 이주자들 뭐 국제 결혼해서 들어온 분들이나 탈북자나 뭐 이런 분들이 막 들어오는 것도 좀 그런 맥락이 있는 거죠. 우리의 완고한 내셔널리즘의 어떤 국민
민족이라는 주체를 허무는 그런 타자들하고 만나는 거죠. 접속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젠더적으로 말한다면은 성소수자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들도 우리의 어떤 완고한 젠더 편견을 또 허무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물론 그것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문학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왜 그걸 성공하고 있느냐. 지금 그것도 별로 성공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정형화된 형태로 나오거든요. 이주 노동자가 나오는 문학은 어떤 틀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뭔가 패턴이 있는 것 같고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도 제가 다룬 데 있는데 이주 노동자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런 글이 있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것도 우리가 이제 우리 문학이 다뤄야 될 주제인데 다시 그 정지동으로 들어와서 부장사실주로 돌아온다면 이들이 하고 있는 건 아예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문학은 세계 인용이다. 그럼 인용하려면은 다른 텍스트를 갖고 와야 된다. 만나야 되잖아요. 인용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수많은 타자적 텍스트들과의 만남을 선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기대가 되는 선언이죠, 이게. 이런 문학 좋은 거야. 왜냐면 끊임없이 다른 타자들을 인용하고 만나고 접속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예요. 자기 문학의 어떤 그 기치로 내세운 거니까요. 그럼 이제 이게 제대로 성공하려면 그런 타자들을 만남으로 자기를 갱신시키고 변신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의지나 열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전에 우리 한국 문학의 꼰대들이 해왔던 문학을 질타하고 막 비판해요. 그러면서 새로운 문학을 창안하겠다라는 의지를 막 강하게 어필하거든요. 그런 어필을 하는데 저는 또 결과적으로 보면은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 이 책에는 이제 정지돈에 대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가장 각주나 이런 게 많이 달린 거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워낙 그 인용을 많이 하니까 저도 그 인용들을 다 따라가면서 있다 보니까 막 각주와 그걸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정지돈의 글을 왜 제가 비판적으로 봤느냐. 분명히 정지돈은 문학은 세계 인용이다 하면서 타자와의 접속을 통해서 새로운 문학적 정체성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왜 저는 그걸 옹호하지 못하고 좀 비판적으로 했느냐. 근데 이런 거죠. 그 타자와의 만남이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는데 충돌이 돼야 되고 그 충돌이 돼야 되는 이유는 자기가 깨지고 변신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타자를 잡아먹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세계를 자아화한다는 거죠. 타자를 막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막 이것저것 인용해가지고 나의 나르시시즘적인 걸 더 강화하는 자기를 더 강화하는 타자의 이질성들을 잡아먹는 그 나르시시즘적 주체가 된다는 건 문제잖아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다 인용하고 나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야. 봐 이거 내 다 알아.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뭐 용사라고 합니까? 고전문학에서 그래요. 고전 비평에서 용사의 그 화려한 기회를 막 유감없이 발휘하고 야 이것저것을 이렇게 멋지게 잘 결합시키고 짜가지고 편집해서 만들어내다니 놀랍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 타자와 주체의 그 만남이 자기를 부스러뜨리는 무너뜨리고 흔드는 충돌이 아니라 타자를 잡아먹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건 결국 나르시시즘으로 귀결되고 이른바 우리가 모더니즘 문학이 비판받는 이유가 그런 나르시시즘의 강화거든요. 도가론적이고 자기밖에 없고 유아론적이고 남들은 뭐 이해하든가 말든가 이렇게 잔벽을 치고 난해하게 가버리고 소통도 거부해버리고 이런 것이 문제인데 이건 연대나 연합에 대한 의지도 없고요. 오로지 자기 강화에 몰두하는 방식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저는 정지돈이 이제 뭐 책을 이제 첫 번째 책을 내고 또 뭐 얄팍한 장편을 하나 냈지만은 뭐 그걸 보고 이 사람을 뭐 판결하듯이 어떻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첫 시작은 그렇게 왜냐면 자기 의지와 열정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나 첫 작품적으로 나는 실패작이라고 생각하고 그 도전을 했지만 뭔가 결국은 제대로 성과를 못 냈다. 그러나 저는 기대합니다. 그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고 그러나 이제 그럼 저의 뭐 이런 책을 읽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저의 어떤 견해나 이런 의견들을 좀 대화적으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좀 그런 우리가 흔히 이런 그 아날리얼리즘 그 동인들이 정말 그죠? 세계를 인용하면서 타자와의 어떤 그 충돌을 통해서
자기를 갱신하고 또 심지어 또 새로운 문학의 어떤 그런 형태를 창출해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나간다면 우리 그 한국 문학에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바라는 거고 또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정리를 좀 하겠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럼 본다면은 뭐 한국 문학이 지금 그러면은 제대로 지금 한국 문학의 실상은 어떤 거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문학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아까 이 다중들의 흐름, 예외적이고 단독적인 어떤 그런 영능들, 사건성들을 뭔가 균질화하는 그런 흐름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실험적인 작품들, 아방가르드 또는 뭐 모더니즘적인 결기와 도전 이런 걸 통해서 그 예외성과 사건성을 살려보겠다고 막 노력하죠. 나는 재현하지 않겠어. 재현을 넘어서 뭘 하겠어. 막 한단 말이에요. 재현의 불가능성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결국은 재현의 불가능성이라는 패턴을 앞서간다. 규범화된 그 질서로 또 돼버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문학의 어떤 질곡이 아닌가. 그걸 못 벗어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걸 뭐 벗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는 모르겠고, 제가 또 뭐 방관자처럼 당신들이 해내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하면서 이렇게 말만 하기도 좀 한데, 어쨌든 같이 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 그런 걸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하고, 우리 문학의 어떤 그런 것들, 뭐 옛날에 80년대식으로 무슨 계몽적 비평, 지도 비평으로 당신들 이렇게 써라 이런 말이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좀 벗어날 수 있지 않는가. 이걸 고민해야 되고, 그 고민의 한가운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왜 이걸 돌파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면은, 너무 지금 저도 그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서구적인 이론을 가져와서 그걸 돌파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라는 불가능성, 무슨 아포리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벗어나려고 하거든요. 그죠? 아포리아, 재현 불가능성, 무슨 불가능성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자꾸 이제 이 예외성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이걸 풀어내려고 한단 말이죠. 이거 결국은 덫에 걸리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아까 말했듯이 지성주의적 정답, 아카데미즘에 있는 하나의 규범적 틀이거든요. 그 규범적 틀을 갖고 와서 적용을 하니까. 그럼 이제 오히려 예외를 말살하게 되죠. 그래서 좀 그런 뭐 이론의 동양서양이 따로 없죠. 동서고금이. 좋은 사상과 좋은 예술에 뭐 동서고금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자기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제가 이 서문에 쓴 그걸 갖다가 이재입하라는 말 썼는데, 남의 것을 가지고 남의 것을 이렇게 하는, 우리 탈식민주의적 전략이기도 하잖아요. 정묘하는 거. 그들의 어떤 논리를 가져와서 그들을 다시 이렇게 내리치는 그런 어떤 논리적 어떤 그 논리라고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더 할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정도 하고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또 미진한 부분을 같이 풀어냈으면 합니다. 제가 이야기가 조금 이 글로 정리한 걸 풀어가지고 조금 뭐 개념적이고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괜히 어렵게 이야기를 한 건 아닌가 하는 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제목처럼 거대한 전환의 시대에 한국 소설의 윤리적 전환에 대하여 처음에 거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기 제목에 맞는 내용들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과 같은 거대한 전환의 시대에 비평이 해야 할 일, 그리고 문학의 역할, 그리고 한국 문학의 과제까지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잠깐 쉬었다가 그 이후에 질의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기존에 받아본 질문은 있는데 중간에 잠깐 이렇게 흐름이 끊긴다 싶으면 그때 적절하게 잘 활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안에 계신 분들 질문 먼저 해주시면 되고, 혹시나 이 먼저 질문을 보내셨어도 네, 그 질문 그대로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가장 먼저 질문을 해주실 분.
같은 질문일 수 있겠지만 저는 금지랑 패턴화하는 것 그 자체를 굉장히 안 좋게 보시는 거죠. 선생님께서는. 예, 그 모종의 어떤 그 폭력이 개입되기 때문에. 근데 그 8년생 김지영 같은 경우도 뭐 저도 뭐 엄청 재밌게 보진 않았는데 좀 그 패턴화나 혹은 약간 근대성의 시각에서 합리적인 언어로 서술하는 것이 남성들과 소통할 때 좀 좋다는 생각을 약간 했거든요. 그 보편화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82년생 김지영이 좀 그 의사 같은 사람의 시각으로 이렇게 되게 합리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여자가 좀 안 됐고 약간 공감의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사실 여성의 주체성은 좀 떨어졌지만 이제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 남자들이 그 책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이제 여성이 주체가 되는 소설을 읽을 때는 좀 그 남자애들이 약간 벽같이 느끼는 것 같았는데 근데 이거는 중간자적인 언어로 쓰여 있어가지고 좀 소통을 하는데 더 좋은 매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약간 했고 또 마찬가지로 그 이렇게 미투 운동에 대해서도 금지라 패턴화를 할 때 언론에서 패턴화를 하는 과정에서 되게 해석이 많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한테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약간 뭐 어떤 언론에서 한 5가지 정도로 미투를 패턴화를 해놨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제가 당했던 미투가 어디 있다라는 좌표가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별 사건들은 되게 고유하고 예외적이어서 감정이입을 하면서도 사실은 제일이라는 생각을 조금 덜 했었는데 이게 패턴화를 시켜놓으니까 좀 그 사안이 좀 좌표화가 된다 할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다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된 텍스트들이 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받아들여지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물론 그게 고유성을 훼손시키는 측면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꼭 패턴화하는 것이 그렇게 안 좋은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굉장히 저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질문이라기보다는 좋은 이야기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갈무리에서 나온 아마 책 중에서 그 가야트리 스피박 대화집 있죠, 인터뷰집. 거기 보면은 가야트리 스피박이 이제 그 탈신민주의 지식인이고 인도 출신의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지식인이고 또 그런 또 우리가 유명한 글이 뭐 서발트는 말할 수 있는가, 하위 주체가 말할 수 있는가, 그럼 여성도 포함될 수 있겠죠. 이런 걸 고민했던 분인데 그분이 그 갈무리에서 나온 그 인터뷰집에 아주 인상적으로 제가 읽었던 구절이 이런 겁니다. 평이한 언어에는 모종의 이데올로기가 개입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질문자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거는 그 나름대로 이점이 있다. 평이하고 어떤 패턴화된 어떤 이런 것들이 꼭 나쁜 거, 뭐 문제점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우리한테 제시해주고 틀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 라는 어떤 그 점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 오히려 어떤 여성의 목소리를, 서발턴의 목소리를 그 아주 나쁘게 변형시키는 것일 수 있고 왜곡시키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변형과 왜곡에는 이른바 지배 체제의 이데올로기가 개입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이하다라는 것이 그렇게라도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느냐. 제가 쓴 거는 그죠. 그렇게라도가 아니고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위험하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패턴화되고 유용한 우리가 왁구라고 하잖아요. 왁구나 프레임 틀을 가지고 어떤 상황을 탁 정리해서 받아들이면은 상당히 왜곡된 형태로 그 젠더 정치나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또 괜한 어떤 뭐 이분법적인 논리나 또 오해에서 기반하는 오해 내지는 오인에서 기반하는 잘못된 어떤 젠더적 자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거죠. 그런 왁구나 프레임이 주는 어떤 그 접근 가능성보다 더 접근 가능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렵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힘들게 접근해야 되고 그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인내하면서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이해. 그렇지 않으면은
그 이해를 유보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고로 정리된 이해를 하느니보다는 아직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머무르는 게 더 낫다. 그러면은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널리즘은 거의 설 자리가 별로 없지 않나요? 그렇죠. 약간 되게 엘리트, 오히려 더 엘리트주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이해하고 그 모든 개발적인 것들을 다 보유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이 모르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널리즘의 역할은 항상 얘기하듯이 뭐 중의의 언어로 모든 모든 사건을 중의 수준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그게 저널리즘의 역할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중의의 언어로 얘기를 하면은 사실 모든 것들이 다 지배 체제에 약간 그 위에서 왜곡된 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아까 쉽다라는 거, 평이하다는 것에 개입돼 있는 이데올로기적 의혹 있잖아요. 아까 그 이데올로기적 이 나쁜 이데올로기 개입될 수 있다. 그런 의혹은 의혹대로 정당한 것이고 그렇다고 무조건 어려워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쉽게 해야 될 거는 쉽게 해야 되죠. 그리고 단순하게 쉽고 어렵고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이고 어쨌든 틀이나 어떤 그 프레임으로 자꾸 만드는 거 그런 의미에서 사실 아까 저널리즘, 언론이라든지 이 학술적인 논문 쓰고 이런 사람들 대학에서 하는 일은 지식을 편집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게 근대적인 어떤 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학에서 이렇게 논문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언론인들이 쓰는 그런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식의 어떤 섹션화된 어떤 그런 거, 그런 언론적 글쓰기라는 것도 지금은 발본적인 어떤 반성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뭐 지금까지 지금 좀 해왔지만은 사실은 지식을 편집하고 그 하는 건데 그 팩트를 늘 이야기하지만은 지식을 편집하는 거고 어떤 의미에서 그 편집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왜곡된 것이었거든요. 물론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또 편집되지 않은 지식은 어디 있느냐 또 이런 물음이 생길 수 있는데 근데 굉장히 아포리아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다케우치 요시미가 이야기했던 아포리아에 대해서는 아포리아로 그 어떤 응대하자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극히 단순화해서 쉽게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관성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 어려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견뎌내는 걸 저는 무릅쓰기라고 생각합니다. 무릅쓰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미투 이야기했지만 그 증언의 목소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증언의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뭔가 무릅썼잖아요. 많은 걸 난 그 언어에서 배우면 된다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 증언자들의 언어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우리 문학의 언어든 저널리즘의 언어든 학술의 언어든 예를 들어서 그 알렉시 비에츠인가 뭐 누구죠 저 체르노빌의 목소리인가? 있잖아요 노벨 그런 분들이 저는 뭐 추구하는 것도 뭐 이렇게 지향했다고 해야 되나 이런 표현도 좀 우리 그분이 막 하고 있는 작업들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기존의 어떤 그런 저널리즘의 그 은술도 아니고 기존의 뭐 학자들이 쓰는 논문적 스타일도 아니고 새로운 언어적 은수를 통해서 그 증언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거. 저는 언론이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면은 정말 화가 나요. 지금 화가 나고 지금 이 순간도 화가 납니다. 갑자기 이야기를 꺼내니까 지금 막 집에 가고 싶은 막 충동이 느껴지는데 정말 화가 나요. 그게 뭐냐 하면은 너무 그거를 요즘 페이스북이 하자 늘 SNS 보면은 누구 권위자가 무슨 말을 하면 그 확인도 안 하고 짜깁기를 해요. 이렇게 누가 뭘 했다.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 친구를 걸어놓고 그 했던 말을 그냥 이렇게 쓴다는 거죠. 갖고 와서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최근에 그 윤소영 선생이 뭐 위안부 발언한 거 막 그 오보 이야기가 나오고 했잖아요. 논란이 되고 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거는 그 엄청난 폭력이죠. 이거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데 분노를 일으킬 만한 사건인데 그런 것들이 자꾸 정언의 목소리를 위축시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거기서 배워야 된다. 정언자들의 지금 저 언어야말로 가장 살아있는 언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용기 있는 언어고 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쓸 수 있다면 아름다운 언어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미학적이다, 윤리적이다, 정치적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굉장히 미학적이고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그 언어가 바로 지금 나오고 있는 미투의 언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언론이나 또는 뭐 소설가들, 시인들, 지식인들이 그런 걸 좀 배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드셨는지 혹시 다른 질문 더 있으신가요? 질문 안 해요. 저는 질문을 너무 많은데. 그러면 일단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자유롭게 해주세요. 제가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질문을 안 해요. 그럼 시각 예술은 그 근대성으로부터 깨뜨리는 것에 성공을 좀 했다고 보시나요? 그 조각이나 회화 같은 것들은 사실은 완전히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예술이 자기 길을 어쨌든 가고 있기는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다양한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단순히 안티적인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양식들이나 형식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거와 되게 닮지 않은 시각 예술이 이제 그 자체로 존재를 하고 오히려 더 잘 나가고 있는데 더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문학과 비교를 했을 때 시각 예술의 그 근대성으로부터의 탈출은 얼마나 좀 낫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마찬가지로 비판받을 여지가 많다고 보시는지. 일단 뭐 시각 예술에 대한 이해는 저는 좀 일천합니다. 잘 모르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예술사의 흐름에서 본다면은 그 어떤 우리 예술사에서 보면은 예술사의 흐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비본질주의적인 그런 것, 비본질주의라는 말이 아까 말했던 그 균질화나 그 예외적 사건성을 말살시키는 그런 식의 재현,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어떤 도전으로서 계속 그 실험들이 있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그게 얼마큼 성공했느냐. 저는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느냐. 그게 문화, 예술이라는 게 현실로부터 너무 멀어져 버린 결과. 방금 그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비전문가 내는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 비전문가. 그래서 예술이라는 게 굉장히 전문가들의 독점 영역으로 가버리게 된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도전과 실험 속에서 이렇게 일상의 어떤 세속적인 것과 같이 간 게 아니고 너무 이제 동떨어진 방식으로 가버린 거. 그런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다지원에 갈문에서 나오는 책들도 그런 책들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 예술 우리 그 조정환 선생님이 쓴 그 예술 인간의 탄생도 그렇고 예술 인간에 대한 거죠. 전문가만 하는 예술이 그 아니고 예술이 인간들이 다 누릴 수 있는 또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술사의 어떤 지금 정리나 논리를 보면은 좀 더 그 일상 속에서 예외적인 것들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모색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 왔고 또 그걸 살려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정도. 그런 그 갈문에서 나온 책들을 좀 읽어보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술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발명이 되면서 되게 어쨌든 과거의 예술은 존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근대성으로부터 빠르게 탈출하는 것이 저는 가능했다라고 배웠는데 사실 문학은 그런 계기가 있었나요? 아니면 카메라 없이 과연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각 예술에서 있었을까? 그런데 지금 사실은 문학이라는 거는 근대 문학도 기계에 의해서 조절을 받고 있긴 하지만 대체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카메라만큼의 도전을 못 받아서 어쩌면은 새로운 것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닌가. 그 카메라만큼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사진이나 뭐 이런 영화 예술이 탄생해가지고 회화의 어떤 그런 사실성의 문제라든지 게 생기는데 그 하우저가 쓴 그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에 보면은 저에 보면은 특히 우리나라가 그 유럽에서 특히 30년대나 20년대 아주 실험적인 모더니즘 문학들이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면 영화 예술이 탄생하면서 기존의 서사를 다루던 이렇게 내러티브를 다루는 방식하고 완전 다른 방식이 나온 거죠. 영화라는 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영화라는 새로운 기술적 매체 그거하고 이 소설이라는 서사 형식이 매체 간의 경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적 내러티브의 재현과 경쟁하면서 소설이 굉장히 어떻게 다양한 어떤 플롯을 구사한다든지 실험을 한다 이런 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이제 저는 그게 회화에서 일어났던 그만큼 뭐 문학 쪽에서도 특히 소설 쪽에서도 굉장히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질문 아니 하세요. 좀 이따 그러면 다시 또 남은 질문 있으시면 다시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그러면 잠깐 개입해서 질문 받은 것 중에 김대웅님 혹시 의자에 오셨나요? 네. 아, 네. 질문해주신 거, 네. 그 직접 아 제가요? 네 얘기를 아. 좀 해주시겠어요? 아 네. 아 시에 있어서 예. 그 하상우 시인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SNS 시를 쓰고 있는데 그게 선생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을 시인으로 볼 수 있는지 또 그게 또 시의 장르가 될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네, 이 질문하고 제가 같이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있어서 이제 아. 그 질문을 요청을 드렸던 건데 제가 요즘에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작가 김동식이라는 작가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분이 이제 원래는 주물 노동자로 네. 저기 일을 하시다가 이제 본인 커뮤니티 우유라는 커뮤니티에 계속 글을 올리면서 이게 회자가 됐고 그러고 이제 지금 저기 소설집이 일단 3권이 나온 상태고 앞으로 2권 정도 출간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그런 분들의 작업 같은 게 요즘에 좀 이제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어떤 다중의 목소리라고 할 때 이런 소설가들의 등장이 하나의 뭐 징조가 아닐까. 근데 이쪽 저희 지금 김대웅님께서 얘기해주신 거는 이것과 또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SNS 같은 곳에서 약간 패션이나 이런 그런 것처럼 소비가 되는 방식의 또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뭐 이 질문은 너무나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충돌과 같은 질문이거든요. 저를 깨트리는. 그러니까 제가 뭐 방금 뭐 되게 잘난 것처럼 막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막 새로운 문학이 요청되고 어떻게 될 것이다. 근데 제가 새로운 걸 말하기에는 너무 기존의 틀 속에 있는 거죠. 지금 뭐 김동식 아느냐 모르죠. 예를 들어서 하상우가 아느냐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이른바 문단문학이라고 하는 어떤 주류적인 매체에 나오는 작품들이나 위주 이런 걸 읽고 다 읽을 수 없잖아요, 일단은. 근데 이렇게 참 모르는 거죠, 정말. 그런 거죠. 저도 역시 새로운 문학,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기존의 근대적인 어떤 맥락에서 정의되어 왔던 문학적 정체성을 넘어서야 된다고 했지만 근대성의 틀 안에 굉장히 갇혀 있는 거죠. 이걸 모른다라는 거. 그래서 어제 제가 이 질문을 미리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하상욱이 누구 찾아봤어요.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분이 뭐 무한도전에도 나왔다 그러고 그리고 가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찾아가지고 서울시를 쓰더라고요. 이 서울시가 아니고 서울 띄우고 시인데 그 시들이 이제 형태가 되게 이제 이렇게 짧게 두 줄 뭐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짧고 이렇게 그래서 뭐 설명 보니까 하이쿠적이다. 하이쿠적인 건 아니고 짧다가 하이쿠는 아니거든요. 하이쿠는 이제 서경이 있고 뭐 서정이 있고 이런 형식미가 굉장히 있는데 그건 아니고 굉장히 짧으면서 뭔가 우리한테 공감할 수 있는 거. 아까 쉽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쉬워요. 뭐 어려운 말 안 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광고 같은 데서 보는 카피에 가깝죠. 그런 것들을 어려운 말 쓰지 않으면서 아주 정제되고 짧은 말로서 이렇게 전해주니까 이렇게 다 아는 말이지만 멋지게 전달되는 거죠. 짧게 강력하게 이렇게. 그래서 보니까 뭐 알라딘 포인트도 엄청나게 지금 이게 베스트셀러 모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와 이렇게 지금 많이 읽히고 있구나. 사실은 지금 이런 것들이 막 읽히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저는 이제 문지나 창비 이런 데서 나오는 시집이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는 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반성을 하게 하는 질문이었고 당연히 이게 문학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이게 아까 문학적 의미로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아까 제가 말했던 두 가지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 중에서 기존에 근대적으로 정의되어 왔던 문학적 정체성을 허무는 일이 필요하다. 이 문학이 저는 그거 보면서 생각했거든요.
지금 이런 것도 문학이 됩니까라고 보는데 바로 이런 형태의 문학들이 시가 나오면서 기존에 근엄하게 정의되어 왔던 시에 대한 정의를 다시 발본적으로 고민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리고 근대적인 틀 속에서 제도권 교육을 받으면서 문학에 대한 이해를 해왔던 저 같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충격을 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한 저는 시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거죠. 그럼 이 시의 메타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참신성이라든지 그 메타포의 어떤 깊이나 긴장감의 강도, 사실 진부하죠. 어떤 면에서 그런 걸 따진다면 시적 완성도 뭐 이런 이야기를 따지고 들어가는 건데, 방금 말했던 시적 완성도, 시의 메타포의 뭐 긴장성 이런 말들이 다 근대적으로 정의되어 왔던 시를 읽어내는 독법 중에 하나 키워드들이잖아요. 그런 시각으로 자꾸 보면은 이런 시들은 뭔가 쓸모없는 시처럼 보이고 하찮은 시처럼 보이지만은 발상을 달리하고 보면은 굉장히 이제 이 지금까지 정의되어 왔던 문화하고 다른 형태로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게 많이 읽히고 있다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수준 높다 높다 이런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이렇게 저도 재미있다고 읽어냈어요. 이 말재간이라는 것이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김동식이라는 분도 이제 노동자라고 하셨어요. 네, 노동자인데 근데 우리가 이 노동자가 문학을 하는 거에 대한 문제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노동자 계급이 자기의 언어를 가지고 그 노동자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제일 들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노동자들이 옛날부터 제대로 이렇게 언어를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엘리트들처럼 이렇게 구사하지 못하고 기존의 출판 시스템이나 문학이라는 담론이 이렇게 돌아가는 문학이라는 어떤 담론의 형식이 굉장히 엘리트주의적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노동자들의 그런 언어라는 게 굉장히 정형화된 아주 낯설고 이게 제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죠. 말을 해도. 그런데 이제 뭐 몇몇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당노에 같은 시인 이 탄생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막 환호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노동자가 드디어 자기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노동자 뭐 이렇게 좀 이런 뭐 논란들 논의들도 있었는데,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맥락이 좀 다른 게, 이거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노동자들은 옛날하고 달라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학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제도권 교육을 이제는 노동자로 해서 안 받고 이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충분히 엘리트주의적인 글을 쓸 수 있을 정도의 노동자도 굉장히 많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좀 아까 앞에 하상우하고 케이스가 다르지만은 이제 물론 그 선생님 맥락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 그 전에 어떤 직업 예술가, 직업 소설가가 쓰던 방식과 다른 어떤 형태의 소설가, 저는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은 재작년인가 일본에서 이제 가장 권위 있는 소설상 중에 하나가 아쿠타가와 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이 직업 소설가는 아니에요. 그건 누가 받았냐면 개그맨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그맨이 우리나라로 치면 뭐 그죠? 뭐 옥동자가 썼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소설 썼는데 그게 이상문학상이 이런 거 받았다는 거죠. 이게 놀랄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거는 왜냐면은 일본에는 나오키상이 있고 이렇게 뭐 상업적으로 쓰고 이런 대중적인 어떤 소설도 있지만 아쿠타가와상은 그 문단문학의 틀 속에 주는 상이잖아요.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그런 상이거든요. 근대적인 상이거든요. 근데 저는 탈근대적인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 상과 그때. 그래서 그런 방향이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뭐 직업 소설가, 뭐 소설을 어떻게 대학에서 요새 문창과에서 공부하고 소설 쓰고 그런 것들. 제가 예전에 어느 대학에서 이제 그 100일장이 아니고 뭐 어떤 형태인데 제가 그 소설 투고 이걸 심사한 적이 있거든요. 나중에 뽑아놓고 보니까 뭐 선화예고니 무슨 예고 출신들은 딱 보지 않고 했는데 그럴 때 있더라고요. 완성도가 있는 거 훈련하니까 이제 읽을만하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소설이 유형화된 형태로 이렇게 탁 이렇게 완성 이렇게 쓰는 거죠,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제 가라타니 고진 같은 사람이 그런 말인 거죠. 이 자체가 벌써 문해창작가에서 배운 어떤 그런 패턴화된 형태의 소설이 지금 계속해서 동장에서 제품 찍듯이 나오는 게 이제 문학이 끝났다. 근대 문학의 종언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개그맨이 소설을 쓰고, 그죠? 또 뭐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 뭘 쓰고, 또 뭐, 그죠? 그런 일들. 뭐, 농사 짓는 분이 또 그림을 그리고, 그게 이제 예술인간인 것 같아요. 진짜 예술인간. 자기 분야에서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또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그거는 긍정적으로 볼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른 질문 조금 다른 관점에서 질문인데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마우리츠오 라짜라토라고 하는 이탈리아 사상가의 기호와 기계라는 책을 저희가 낸 건데 세미나를 했거든요. 근데 그 책을 비롯해서 몇몇 이론가들이 좀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게 약간 개체나 개인을 벗어나서 사고를 할 수 있을 필요성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개인이 하는 것보다 지금 시대에는 특히 뭔가 배치, 네트워크가 하고 있는 게 훨씬 많고 실제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8년생 김지영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듣다가 물론 그 작품 자체나 그 작가가 이렇게 했던 어떤 문학적인 그 뭐 이렇게 완성도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비판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 책이 나오고 나서 움직였던 거 있잖아요. 움직였던 사회적 배치 그리고 그 힘 그리고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증언자들의 화법이나 어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푸코적인 파르에시아 이런 거로부터 배워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8년생 김지영이 출간이 되고 나서 한국 사회에 있는 파르에시아적인 힘이 움직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 책이 갖는 한계도 있지만 그 책이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의 그러니까 아주 오랜 시절부터 이렇게 고통받거나 되게 하고 싶었던 얘기를 억눌려야 했던 사람들이 그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동력으로 작용했다라는 거 그런 것을 볼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재밌는 주제인 것 같아서 한번 던져봅니다. 뭐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금 질문인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거죠. 저는 이 82년생 김지영 말고 예전에 비슷한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공지영의 소설들을 저는 높이 평가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도가니 이런 거 나왔을 때 사실 이거는 저는 그 재현의 윤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가해와 피해를 좀 이분법적으로 다루고 그리고 가해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적나라하게 묘사할 때 그 실제 가해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 가해를 묘사하는 것이 2차 가해일 수 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그 가해를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선정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가해 사실을 일종의 볼거리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고 사실은 뭐 토론할 부분인데 안정적인 부분은 아닌데 그래서 좀 그때 도가니라는 작품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리적인 차원에서 조금 물론 저는 공지영의 작가적 자의식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정의로운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작가가 그런 정의로운 의식을 가지고 전면을 한다고 해서 그게 정의롭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떠나가지고 이 도가니라는 작품이 나오고 영화화되고 이러면서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 2차적으로 3차적으로 더 이게 어떤 하나의 흐름이 형성됐습니다. 그건 굉장히 또 다른 부분이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할 때 그거는 물론 그 소설이라는 게 나오면 촉발됐는데 그 소설의 저는 이 단순히 완성도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조남주 소설이 완성도가 떨어져서 비판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어떤 형태로 왜곡이 일어났다고 비판하는 거거든요. 아까 그 도가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완성도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소설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 문제 혹은 미학적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회적으로는 어떤 굉장히 강력한 혹은 그 희망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반가운 일이죠. 그것은 이 소설의 완성도나 그런 거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우발적 사건성이 그 촉매가 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그런 의미에서 이건 출판의 영역이라고 또 보기도 하고 오히려 출판이나 만일에 그 82년생 조남주가 저 부산에 있는 어떤 출판사에서 나왔다 안 읽힙니다. 예를 들면 출판의 어떤 영역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그 문학적 사건으로만 볼 수 없는 거 아닐까? 그렇게 한국 그 사회에서
그 작품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낸 것이 그게 그 작품의 문학성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그 책은 공간되지 않습니까? 출판 문학의 사회학적 측면 때문에 그런 게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처음에 이 책을 받기 전에 네, 기사를 먼저 봤어요. 네, 그 기사를 읽고 너무 좀 화가 나서 나중에 책을 받자마자 그 글부터 먼저 읽고 기사가 잘못 나왔구나 하는 걸 나중에 이제 깨달았는데요. 네, 기사가 너무 자극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해를 풀고 네,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질문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안 나왔으면 저라도 다시 질문 드렸을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 네.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 더 질문드리면 제 업무가 만화 이쪽인데 그러면은 만화가들은 웹툰 작가를 좋아하고 웹툰 작가는 만화가를 자기 스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를 만화가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웹소설은 소설과 절대 그런 관계가 못 되시더라고요. 플랫폼은 되게 비슷해서 사실 뭐 카카오 페이지나 이런 데서 웹툰, 웹소설을 같이 다루고 독자들도 다 10대 비슷한데 웹소설 작가는 소설가를 싫어하고 소설가는 웹소설 작가를 싫어하고 뭐 협회도 다루고 막 이렇게 되는데 왜 그렇게 생태계가 달라지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번에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가장 사실 이슈가 됐던 공간이 논란이 됐던 문학계거든요. 문학계. 사실은 미투 운동 전에 지금 배용재 시인이라는 분 잡혀갔잖아요. 지금 4년인가 5년인가 받고 이렇게 시름을 살고 있잖아요. 그거 말고도 그때 뭐 아시겠지만 뭐 박금신 작가라든지 뭐 박진성 작가라든지 뭐 그분을 또 무슨 무고하게 했다 해가지고 논란도 있고 하지만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미투 운동 이전에 문학계에서는. 그 전에 그죠? 한 1년 전에 굉장히 이슈가 됐고, 근데 그게 이런 거였거든요. 그 시인들이 주로 많았고요. 그 시인들이 대부분이 뭐 황병성 시인도 그렇고 대부분이 문제에서 나오는 시를 집을 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시인들은 뭐 문제에서도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을 했고, 왜냐면은 문지에서 시집을 낸다는 것은 하나의 권력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다른 출판사에 낸 거하고 다르게. 그 정도로 그런 힘을 갖고 있는데 그 힘을 문학적 아우라라고 해야 되나? 뭐 예술적 아우라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권위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나오는 작가들한테는. 그걸 가지고 시인을 지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위계와 권력을 이용해서 성적인 욕망을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했는데 그러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이제는 이렇게 이런 문학 제도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걸 우리가 문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단이라고 부르는 게 근대에 만들어진 문학적 제도잖아요. 뭐 신춘문예 이런 걸 통해서 등단을 하고 그리고 어떤 문예 잡지들이라는 게 있고 비평가들이 있고 편집위원들이 있고 그래서 그 뭐 문예지에다 작품을 싣고 또 그걸 어떤 메이저 출판사에 출간을 해주고 출간이 되면 또 메이저 잡지에서 또 이렇게 비평을 해서 더 권위 높여주고 그러다가 상을 또 하나 부여해주고 막 이렇게 작가의 명망을 만들어내고 탄생시키는 이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출판사는 또 책을 팔고 돈을 벌고 이런 이 복잡한 이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또 다수의 작가들을 절망 속에 몰아넣고 배제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돈만 이렇게 이익만 축적해왔던 것이 아니고 남성 중심의 어떤 그런 성적인 착취도 같이 이루어졌던 거죠. 고원시인도 막 나오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막 나온 말이 이제 해체돼야 되지 않느냐. 이제 문단 해체되지 않느냐. 그런 말이 나왔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거 맞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우리가 말했던 한국 문학에 주어져 있는 두 가지 주제 중에 사실은 그 두 가지는 같은데 상호적인 건데 이제 기존에 우리가 고수해왔던 문학적 정체성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이게 과제인데 그 이제 근대적으로 만들어졌던 게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라는 게 막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환의 시기고 그게 드러나는 시기가 곧 전환의 시기인 거죠. 이제 바뀌어야 되고 해체돼야 되죠. 근데 아마 해체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해체하려면은 대학의 문창과를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창과에 있는 교수들이 어떤 뭐 문학 동네라든지 문학과 사회라든지 이런 데 문예 그 편집위원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 게 계속돼. 그리고 그들이 신춘문예 심사위원으로 계속 동원되고, 그리고 어떤 문학상의 심사위원이나 이런 자격으로 부여되는,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거 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저같이 문학 열심히 읽는 사람들한테 또 안 합니다. 근데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더 파고들면 특정 학벌이라든지 특정 어떤 연고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그런 비판이나 또 많았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던 게 이제 지금 무너지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보고 무너져야 되죠. 그러나 아직도 그 잔당들은 너무나 완고하게 있어가지고 쉽게 저희가 볼 때는 너무나 이 뿌리 있게 있어가지고 쉽게 이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근대적인 문단 시스템을 통해서 이득을 누리는 사람들을 기득권자라고 하잖아요. 기득권자들이 아주 달콤하게 또 쉽게 달콤한 어떤 그 적과 꿀을 그죠? 얻어낼 수 있는 이 구조가 있다면 그들이 그걸 쉽게 놓아주려고 하지 않죠. 또 그들이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죠? 그 사람들이 또 언론하고도 결탁돼 있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근데 막 들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원 시인이 대부분이 창대에서 나왔고 그 고원이라는 시인의 신화를 만들어주는데 가장 기여했던 문학 에콜이 창비입니다. 뭐 고원의 시 세계 이런 뭐 집중적으로 평론가들이 아예 그 한 시인에 대한 책을 내고, 백낙청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썼어요. 백낙청 선생님은 최원식 선생님이나 이런 문지의 어떤 문지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아무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인데 근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훌륭한 분들이었어요. 그대다 보면 분단체제니 동아시아론이 이런 걸 가지고 한국 사회의 어떤 후진성을 벗어나서 뭔가 이렇게 뭘 해보려고 했던 굉장히 그런 견실한 분들이었는데 사실은 그게 마초주의였죠. 그런 거대담론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거대담론 속에는 사실은 젠더적 그런 폭력성이 결탁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되어 있었다. 또 그들의 동아시아론도 그들의 분단체제론도 어떤 의미에서는 저런 어떤 젠더 폭력하고 결부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나는 뭐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여기 이제 신경숙에 대한 논의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썼죠. 저 백낙청 선생이 했던 말씀들을 과연 이제 그분들이 계속해서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소설가가 자기는 소설로 돈을 벌 수 없어서 대학에서 이제 교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었는데, 소설은 꼭 직업을 이렇게 소설가라는 직업으로만 이렇게 존재해야지 되는 걸까? 소설은 그냥 어떤 다른 직업으로 노동자를 살면서 아니면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자기가 나오는 목소리를 써도 되는 거 아닌가? 꼭 어떤 소설가라는 직업을 위해서만 살아야지 소설을 쓸 수 있는 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뭐 이상문학상이라던가 이런 상들이 계속 그렇게 나오면 사실 비판받을 부분들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도 소설가들은 그 상을 반납하지 않고 고스란히 받는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상금이 세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기존 문단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직업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자유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있는지. 중요한 또 질문이시고 또 토론거리인데 기본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개그맨이 웃기면서 그 웃기는 장기를 소설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제일 바람직하죠. 자기 삶 안에서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또 다른 예술 형태를 창조하기도 하고 또 누리기도 하고 이런 게 제일 좋은 건데, 이른바 지금 전업 작가라는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시인의 경우는 전업 시인이라는 게 그 가능할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뭐 유시와 같은 분들도 사실은 에세이를 되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시도 쓰고 했지만은 에세이도 많이 쓰고 번역도 많이 하시고 다른 일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 시인이 전업 시인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전업 시인은 더더욱 힘들고,
또 소설가의 경우는 조금 더 다릅니다. 다른데 한국에서 전업 소설가가 얼마나 있는가? 거의 없죠.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희소하긴 하지만. 그게 뭘 의미하냐면 기본적으로 저는 그 화가라든지 뭐 예술가들 집단이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예술가들은 놀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술만 해야 되죠. 이렇게 뭔가 그 어떤 노동 생활의 고역에서 조금 벗어나가지고 뭔가 이러면서 이렇게 글을 쓰고 그래서 그 패트런들의 지원 속에서 그들은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런 예술은 뛰어나고 노동하면서 쓰는 예술은 후진이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예술이라는 게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술가들이나 무슨 학문하는 사람은 어떤 그 노동의 어떤 특권을 좀 노동의 어떤 그런 사역에 좀 제외를 해주면서 이렇게 당신도 활동하라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굉장히 노동자도 아까 글을 쓰고 뭐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 부분도 지금 저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 상 말씀하셨잖아요. 그 상은 좋죠. 돈을 주고 뭐 상금을 주고 생활의 보탬이 되고. 근데 우리가 어떤 분배라고 이야기할 때 자산을 공적 자원이잖아요. 상금은 사실은 뭐 개인이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주더라도 그걸 약간 공공성을 가지지 않습니까? 상금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게 공공성의 어떤 공공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 상은 공정하게 배분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글 쓰는 사람 되게 많죠. 소설가들 많잖아요. 근데 그 상이 과연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것도 역시 특정한 어떤 인물들이나 연구에 의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문학상 받은 사람이 항순원문학상 받고 항순원문학상 받은 사람이 또 무슨 오늘의 작가상 받고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김영하라든지 뭐 김연수라든지 신경수 이런 사람들은 거의 휩쓸어 무슨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게 과연 그 상이라는 제도 한국에서 상이라는 제도가 과연 공정성을 담보한 것인가? 정말 그것이 가난한 어떤 예술가들한테 훌륭한 지원 제도로서 기능하고 있는가 봤을 때 저는 아주 문제가 많은 공공성을 상실했고 오히려 어떤 그 분파주의나 패거리주의 오히려 또 극소수의 어떤 주류권을 생산해냄으로써 대다수의 어떤 그런 작가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그런 구조 그런 상은 없어져야 되고 그런 상의 제도는 개선되거나 없어져야 되겠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업작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다면 우리나라에서 전업작가라고 하면 공지영, 이회수 뭐 이런 뭐 이문열 그죠? 책을 냈다 하면은 이제 뭐 10만 부 이상 나가는 예전에 뭐 공지영 소설가 부산에 왔었거든요. 그때 뭐 독서 토론회 이런 걸 하고 하는데 조선비치 호텔에 뭐 이렇게 방을 잡아놓고 이제 간다 이러면 조선비치 호텔은 저 같은 사람은 자주 없는 곳입니다. 굉장히 비싼 곳이에요. 그게.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작가에게 조선비치 호텔에 산다 이러길래 그래서 굉장히 인쇄를 많이 받구나. 좋은 거죠. 인쇄를 자기 능력도 돼가지고. 근데 그런 식의 작가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명 정도 될 거예요. 심지어 김현수 작가 정도도 한 2, 3만 부급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런 걸 알고 있어도 공석업 작가에서 알잖아요. 그럼 한 1, 2만 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팔아서는 안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 천운영이라는 작가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주목받고 무슨 상도 좀 받고 이렇게 아주 알려진 작가인데 대중적으로도 알려진 작가예요. 그러면 우리 문단에서는 성공한 작가죠. 이 정도 알려주고 상도 받고 이렇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식당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식당이긴 하지만 식당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작품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건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죠? 특정한 작가들은 몇만 부 이상, 10만 부 이상 낼 수 있는 작가 몇 명, 1, 2만 부 내는 작가 몇 명, 그리고 거의 한국의 거의 90% 이상은 만 부도 못 파는 작가들이 대다수.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구조는 특히 한국 사회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문학이 처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문학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
원래 근대 속에서 그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양소설부터 처음에 이제 독일이나 이런 데는 교양소설부터 해서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 정말 탈근대하려면은 그 선생님은 장르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물론 이제 이걸 소설로 얘기를 하니까 하지만 그런 얘기까지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데리다가 해체주의를 얘기하고 이런 거는 그 아예 꼭 소설이라는 이제 앞으로 탈근대의 세상 속에서 도래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과연 그럼 소설이라는 게 그 근대에 탄생한 그 소설이라는 장르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장르를 발명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글을 쓰는 주체도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그 타자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주체에 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아직도 뭐 카프카나 좀 발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에 사실은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장르를 말씀드린다면 장르는 소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영원한 대로. 그래서 이야기는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고대에는 거의 서사시의 형태로 나왔다면 네. 흔히 말할 때 중세는 로망스가 되고 근대에 무슨 소설이 탄생했다. 물론 또 바흐친 같은 사람은 소설은 중세에 탄생했다. 이렇게 학자마다 그거는 다른 거잖아요. 예. 볼 수 있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떤 이야기 하나의 장르잖아요. 소설은. 네. 그리고 그 장르는 역사적으로 탄생한 것이고 네.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담론이죠. 네. 담론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소멸할 수 있죠. 네. 또 변형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소설이라는 이 이야기 형식, 장르는 네. 사실은 이제는 이제 옛날 아까 말했듯이 근대적인 소설 형식 그대로 가는 거는 네.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크게 지금 의미를 생산해내고 있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형식의 이야기 형식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저는 나오는 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소설 연구하던 사람들이 대학에서 뭐 연구하냐 뭐 게임 이런 거 연구하거든요. 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 이인화 같은 작가들, 그죠? 그 사람들은 이제 아예 국문과에 있다가 아예 무슨 다른 과를 만들어가지고 디지털 뭐 이렇게 스토리텔링하고 있는 그뭐 스토리텔링이나 디지털 스토리텔링 이런 용어를 요새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일종의 소설이라는 형식을 갖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 형식이 이제 등장한다. 그게 이제 옛날에는 소설은 저자가 쓰면은 독자가 그걸 읽는 아주 선조적이고 계몽적인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적당하게 게임의 어떤 룰을, 이 틀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유저가 그걸 창조적으로 경험하면서 오히려 서사를 또 만들어내는. 그래서 서사를 오히려 상호적으로, 그죠? 저자와 그걸 경험하는 그 유저가 같이 이야기를 같이 생산하는 이런 구조로 한다. 말로 들으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또 그런 이야기 형식들이 이제 또 옹호되고 있고, 그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나오는 맥락이 기존의 소설 형식을 넘어서서 새로운 이야기 형식이 이제 장르가 탄생하고 있다. 이걸 이제 주인공의 한 명이고,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그 장르의 속성상 개인주의를 벗어날 수가 이제 없는 거죠. 그게 만약 그럼 공동 집필을 한다거나 릴레이식으로 소설을 쓴다, 아니면은 여러 명이서 같이 소설을 쓴다 이런 게 아니라 소설이라는 건 어차피 한 개인이 쓰는 것이고 자기의 경험을 비춰서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거기 주인공이라는 게 오는 거고 또 전지적 시점이 많고 그러니까 그 이시그로 같은 경우도 노벨상을 타긴 했지만 완전히 다 전지적 시점에다가 모더니즘으로 써서 좀 저는 의아했는데 어떻게 이걸 이분이 어떻게 노벨 그런데도 완성도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었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보면 아직도 그러니까 그 세상이 바뀐다고 해도 아직도 이제 그 소설이 갖고 있는 그 한계를 갖다가 그러니까 바꾸는 데는 더 많은 그런 부분들이 먼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노벨상을 받았다고 해서 작가한테만 그거를 저기 할 것이 아니라 그때 노벨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작품 그 문학적 의의가 소설적 의의가 공인됐다고는 볼 수 없고 일단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지금 잠깐 말씀드린 그 알트 벤자민 같은 경우가 이제 이야기꾼에 대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이야기 우리 할머니들 해주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우물가 같은데 사람 많은 데서 이야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것보다는 공동체적인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소통되는 게 전기수라든가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 보태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소설이 탄생하면서 이거는 이제 아주 개인적 공간 속에서 완전 닫힌 그렇죠. 구조잖아요. 소설이라는 거는. 그런데 네. 이제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쓰고 있는 것도 보는데 그래서 에고가 굉장히 강한 네. 장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리니지라는 게임 보면은 그 MMORPG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중 접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뭐 수만 명이 그 게임에 접속해서 주인공이 다들 각자의 네.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계속 바뀌어야 되고. 그렇죠. 리니지 월드가 있고 그건 분명히 서사물이거든요. 그것도. 게임 개발자가 어느 정도 게임의 틀을 서사를 조건을 만들어 놓고 게임 유저가 그 안에서 자기의 어떤 삶을 살면서 이야기를 생산해내는 구조거든요. 예. 그게 이제 이런 이론적이거나 담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거죠 지금.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 이제 이인화 같은 분이 그 굉장히 흥미롭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뭐 바트 해방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뭐 한국 전쟁 이후에 최대 전쟁이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게임 안에서 붙은 전쟁이 있어요. 그런 또 있고 한데 어쨌든 그 시간이 너무 좀 촉박해갖고 제가 기차를 잡아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뭐 MMORPG나 디지털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런 논의들 자체가 뭐를 의미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소설이라는 장르를 넘어서서 뭔가를 좀 모색하는 네.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물론 뭐 그게 꼭 제대로 지금 돼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건 모색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좀 있으신가요? 예, 뭐한 10분 정도 제가. 네. 그러면 혹시 지금 잠깐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면 받아본 질문 전현주 씨 혹시 오셨나요? 네, 전현주 씨가 질문 주신 건데요. 네, 촛불 집회에서 최근 미투까지 역사적 전환의 시기라고 본다면 한국 문학에서 그 변화의 기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하다고. 그래서 82년생 김지영 그 외에 미디어에 드러나지 않은 그런 문학 작품 선생님께서 알고 계시는 걸 소개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문학이라는 것이 어떤 사회적 현상이 있다고 그걸 바로 또 이렇게 해내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세월호가 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월호 문학 지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작업은 정말 무슨 너무 말을 세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3.15 창작단인가? 혹시 아세요? 3.15 맞나? 김일성 생일을 해가지고 태양절 있지 않습니까? 무슨 창작단이 있어요. 그래서 불멸의 총서 시리즈를 여러 집단 창작을 해서 내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그런 거죠. 어떤 주제를 줘놓고 그걸 막 같이 이렇게 써가지고 모아서 책을 낸다. 그거는 프로젝트잖아요. 그걸 그럼 저는 그렇게 소재화하는 게 저는 문제라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기미라는 단어를 쓴 건데, 저도 기미. 그 기미를 포착해서 쓰는 분들 있죠. 여기서 제 이 책에 보면은, 이제 방금 말했듯이 세월호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작가들은 모여가지고 우리 책 한 권 내자. 이걸 그냥 넘어가도 되겠느냐. 기획해서 쓰는 경우가 있죠. 저는 그건 소재화라고 봅니다. 물론 소재화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또 그 나름대로 진정성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나쁘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세월호라는 단어 하나도 안 꺼내면서 세월호를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황정은이라든지 김애란 바깥은 여름입니까? 뭐 그런 김애란, 황정은 이런 소설을 보면은 세월호 이후의 소설이 달라졌어요. 그분들이. 소설 자체가 달라지고 또 세월호 언급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충분히 세월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쓰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작가들의 진중한 어떤 것들이 오히려 기미를 담아내고 있지 않나. 그걸 무슨 정확하게 재현하듯이 막 세월호 이렇게 예를 들어서 김탁환 소설가가 뭐 세월호 소설을 썼거든요. 세월호를 썼는데 장편도 쓰고 단편집도 하는 그런 방식의 접근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기획해가지고 이걸 한번 취재해가지고 다뤄야겠다. 그게 이른바 요새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김탁환 소설가가 주로 그렇게 소설을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이 원래 고전문학 전공자였고 그래서 취재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그 취재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내는 스토리텔러로서의 소설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방식의 소설, 그런 분들이 이제 김탁환, 이인화 이런 분들이 예전에 상상이라는 잡지를 만들었었어요. 그 상상 그룹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게 특히 동아시아의 고전적 서사들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때 이문열도 그 같이 이렇게 하고 또 정재석 교수라든지 이화여대 중문과의 그 신화 가시는 분 이런 동양적 이야기 자원을 어떻게 이야기로 재구성해내느냐 스토리텔링 하느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드디어 이제 이야기도 하나의 자원으로 상업적으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되구나. 이야기 화소들을 제품을 만드는 어떤 유니석을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봅니다. 그건 뭐 사실 더 깊이 논의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더 깊이가 약한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한 분 정도 더 질문을 하실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질문이 없으면 제가 또 가지고 있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소설을 읽을 때 개인이 느낀 주제나 감각과 평론의 괴리가 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여쭤봅니다. 예, 그것도 제가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괴리가 있죠. 그 괴리는 나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일단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그게 꼭 비평가와 일반 독자의 괴리가 아닐 수 있어요. 작품이라는 걸 읽어내는 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일반 독자라는 말도 이상하지만 일반 독자라는 말을 허용할 수 있다면 일반 독자들이 읽어내는 게 어떤 의미에서 더 창의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비평가라는 사람들은 특정 담론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유용화된 담론들을. 그래서 그 담론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저렇게 적용해서 환원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오늘날 평론은 그 읽히지가 않거든요. 예전에는 평론을 막 읽혔어요. 평론 자체도 하나의 창작물처럼 우리가 김현이나 뭐 김유식이나 백낙천 선생 이런 글을 읽었거든요. 지금은 안 읽는 이유가 거의 이제 뭐냐면 그 자기 이론들 공부한 걸 적용시켜서 풀어내는 기회의 장으로 변신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 독자들이 읽으면 재미도 없고 자기 혼자 나르시시즘 펼치고 있는데 그걸 내가 봐줘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니 잘났네 이거죠. 읽어보면 멋지죠. 막 화려하고 이렇게. 근데 그럼 내가 이 소설을 내가 읽으면 되는데 굳이 이 화려한 말빨과 이 이론적 치장 속에서 당신 그 나르시시즘의 그 어떤 그 극치를 내가 같이 읽어줄 필요가 뭐 있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질문 속에는 오늘날 비평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저 역시도 뭐 그런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뭐 아프게 들리는 질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아까 말했듯이 접속하고 지금 이런 자리도 접속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평해야 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런 언어들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비평적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르면 대화를 나누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독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당신은 왜 말을 그렇게 그따시고 하느냐? 너무 어렵고 재미없고 또 동의하기 힘들다 뭐 하면서 대화의 장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준엄하게 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지금 비평가들은 더구나 너무나 전문가주의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자멸 직전에 지금 상태이고 그런 상태예요. 2시간 동안 이렇게 열강을 해주신 선생님께 일단 먼저 박수를 그리고 2시간 동안 집중해주신 청중분들도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문학의 역사들 인문학 스터디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